단 하루 만에 한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그가 가진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6천만 평이 넘는 땅, 수백 명의 노동자, 그리고 스스로 왕이라 부르던 거대한 제국. 그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전쟁도 아니었고 사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린 건 단 하나, 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을 발견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믿죠. 하지만 이 남자에게 금은 축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금의 발견자 역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왜 모두가 꿈꿨던 황금은 그 주인들에게만큼은 재앙이 되어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미국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사건,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세기 중반의 미국은 그야말로 영토 확장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거의 광기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죠. 1845년 언론인이 신문 칼럼을 통해 매우 위험하면서도 매혹적인 주장을 내놓습니다. 북미 대륙 전체로 뻗어나가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늘이 정해준 사명이라는 이야기였죠. 이 글을 쓴 인물은 존 오설리번이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이 살아갈 공간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영토 확장을 신의 뜻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포장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미국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말이죠. 같은 해 12월 그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북미 대륙 전체가 미국의 실험 무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 논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정치권을 넘어 대중의 믿음으로 굳어집니다. 당시 미국인들에게 서쪽으로 향하는 길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운명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운명은 곧 현실이 됩니다. 미국은 실제로 서쪽으로 밀고 나가기 시작했고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된 땅이 바로 캘리포니아였습니다. 지금의 캘리포니아를 떠올리면 화려함 그 자체입니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 규모 역시 압도적인 지역이죠.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할리우드와 실리콘밸리, 찬란한 햇살과 해변까지 누가 봐도 성공의 상징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다른 나라의 영토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830년대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는 멕시코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 한 남자가 이곳으로 흘러들어옵니다. 1834년 스위스 출신의 존 서터라는 남성이 뉴욕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는 성공을 꿈꾸며 온 이민자가 아니었습니다. 빚에 쫓겨 도망치듯 대서양을 건너온 말 그대로 도피자였죠. 이후 그는 무려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미국 대륙을 떠돌며 살아남기에 급급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839년 그의 인생을 바꿀 선택을 하게 되죠. 멕시코령 알타,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강 인근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당시 멕시코 정부는 꽤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밀려드는 미국인들의 확장을 막아야 했고 중앙의 통제가 닿지 않는 변방 지역을 관리할 인물이 필요했죠. 그래서 외국인들에게까지 땅을 무료로 나눠주며 개척민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서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으로 개종해 신뢰를 얻었고 거주 허가를 받아냅니다. 그 대가로 그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토지를 손에 넣게 되죠. 무려 5만 에이커,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6천만 평이 넘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민병대 지휘권과 시장, 판사의 권한까지 포함된 알칼데라는 지위도 부여받습니다. 그는 자신이 외부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능력을 과장했고 멕시코 정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땅의 실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황무지였죠. 끝이 보이지 않는 숲과 들판, 늪지와 강줄기, 먼지만 날리는 평야와 야생 동물들뿐인 곳이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원시 그대로의 땅이었죠. 서터는 이곳에 뉴헬베티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새로운 스위스를 만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주변 원주민들을 노동력으로 끌어들여
본격적인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황무지는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죠. 각지에서 이주민들이 몰려들었고 서턴은 그들을 노동자로 고용하거나 토지를 나눠주며 공동체를 키워나갔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자 뉴헬베티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방앗간과 제재소, 대장간, 곡물 창고, 농지와 축사, 숙소까지 하나의 도시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죠. 밀과 보리, 옥수수와 채소를 재배했고 소와 말, 양 같은 가축을 길렀습니다. 생산된 가죽과 고기, 곡물과 목재는 러시아 정착촌과 하와이, 멕시코와 미국 상인들에게 팔려나갔고 이곳은 북부 캘리포니아의 핵심 교역 거점으로 성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구조, 교역을 통한 부의 축적, 그리고 행정권과 사법권, 군사력까지 손에 쥔 한 남자. 서턴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의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화려한 왕국에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했습니다. 뉴헬베티아의 번영은 결코 깨끗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동력의 대부분은 인근 원주민들에게서 나왔는데 그 구조는 임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는 사실상의 노예 체제였습니다. 도망치거나 반항하면 가차없이 채찍이 내려졌고 부족한 거래를 통해 사람을 사고 파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서터에게 원주민은 노동자가 아니라 소유물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처우는 더 참혹했습니다. 원주민 여성들은 따로 모아 관리되었는데 겉으로는 숙소였지만 실제로는 방문객들을 위한 성착취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뉴헬베티아 내부에서 관습처럼 굳어진 구조였습니다. 서턴은 사람들을 백인, 멕시코인, 원주민 순으로 계급화했고 백인에게는 임금과 권한을 주는 대신 원주민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질서정연하고 번영한 공동체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에는 폭력과 착취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완벽해 보이던 왕국을 단숨에 무너뜨릴 사건이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동부 출신의 목수 제임스 마셜은 1845년 서터에게 고용되어 아메리칸강 지류에서 수력 제재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48년 1월 24일 아침 모든 것을 뒤바꿀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소처럼 작업을 위해 강가로 내려간 마셜은 물이 고여있던 얕은 배수로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하죠. 햇빛에 반짝이는 작은 조각 몇 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돌이나 석영이 빛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보니 흠집이 나지 않았고 망치로 두드려도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한 가지 생각, 이게 혹시 금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었죠. 마셜은 모래 속에서 조각들을 더 주워 동료 윌리엄 스콕에게 보여줍니다. 둘은 다시 망치로 눌러보고 여러 방식으로 확인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깨지지도 변색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빛나는 금속. 결국 그들은 그것이 진짜 금이라는 확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틈날 때마다 조금씩 더 찾아보기로 했고 다른 노동자들 역시 발견된 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조건으로 이 비밀에 동참하게 되죠. 하지만 이 소식은 오래 숨겨질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곧 농장 주인 서터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반응과는 전혀 달랐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땅에서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서터는 기쁨이 아니라 극심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거의 10년 동안 피땀 흘려 뉴헬베티아를 건설했고 노동자와 기술자, 군인들까지 하나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기반이 멕시코 체제 아래에서만 인정받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는 이미 미국과 멕시코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기울어가던 시점이었죠. 만약 캘리포니아가 미국 영토로 편입된다면 멕시코 정부로부터 받은 자신의 토지 권리와 권한은 한순간에 무효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 발견 소식이 퍼지는 순간 벌어질 일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서쪽으로 몰려들 것이고 그들은 서터의 소유권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은 채 땅을 점거할 게 분명했죠. 결국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 서터는 바로 그 미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서터와 마셜은 금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제재소 노동자들이 몰래 금을 채취하기 시작하면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1848년 말 캘리포니아에 주둔하던 미군 장교 리처드 메이슨이 워싱턴으로 보낸 보고서에 금광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명시한 겁니다. 이 보고서는 곧 언론으로 흘러들어갔고 뉴욕과 워싱턴의 신문들은 앞다퉈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금을 쓸어 담는다거나 하루 만에 수천 달러를 벌 수 있다는 과장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1849년 상황은 완전히 폭발합니다. 제임스 포크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캘리포니아 금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이 소문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게 되죠. 그 순간 미국은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금을 찾아 서쪽으로 향했고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구 이동 중 하나가 시작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드러시의 시작이었습니다. 1849년 한 해에만 약 8만 명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고 1850년대 중반까지 그 수는 수십만 명으로 폭증합니다. 미국 동부는 물론이고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 심지어 중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때 캘리포니아로 향한 사람들을 포티나이너스라고 불렀습니다. 한때 조용했던 항구 마을이던 샌프란시스코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뒤덮였고 캘리포니아 전체가 통제 불가능한 공간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법도 질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먼저 차지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식으로 땅을 점거했고 힘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빼앗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총성과 폭력이 끊이지 않았고 광부들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자경단을 조직해 살아마야 했습니다. 텐트와 오두막이 난립했고 술집과 도박장, 매춘업소가 빠르게 늘어나며 도시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죠. 총성이 울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땅, 그곳이 바로 당시의 캘리포니아였습니다. 이런 혼란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는 막 미국 영토로 편입된 상태였지만 아직 정식 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으로 멕시코의 통치는 끝났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행정체계가 완전히 자리 잡은 것도 아니었죠. 그 결과 법원도 경찰도 감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과연 꿈꿨던 대로 부자가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극소수의 초기 진입자와 자본가들에게는 기회의 땅이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포티나이너들에게 현실은 끝없는 노동과 빈손뿐이었습니다. 골드러시 초기 5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는 1200만 온스가 넘는 금이 채굴됩니다. 현재 금값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2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숫자만 보면 누구나 인생을 바꿀 기회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금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편차가 극심했고 초창기에는 강가나 골짜기만 파도 쉽게 발견되던 금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라지거나 더 깊은 지하로 숨어버렸습니다. 결국 채굴 방식은 점점 복잡해지고 기계화되기 시작했죠. 대규모 자본과 장비를 가진 이들만이 금을 캐낼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서 아무 준비 없이 몰려든 개인 광부들에게 돌아갈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부들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빠르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식량과 생필품이 턱없이 부족해졌고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습니다. 빵 한 조각을 사는데 하루 임금 대부분을 써야 할 정도였죠. 숙소라고 해봐야 텐트나 임시 오두막이 전부였고 위생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말라리아와 콜레라, 이질 같은 전염병이 끊이지 않았고 치안 역시 사실상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살인과 강도, 사기와 절도가 일상이었고 총성이 울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환경이었죠. 사람들이 꿈꾸던 황금의 땅은 어느새 극단적인 빈곤과 폭력이 뒤섞인 거대한 슬럼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결국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금을 캐는 대신 도시로 흘러들어와 매춘이나 도박, 각종 범죄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고 일부는 농지투기나 철도 사업 같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금을 캐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한 사람들이었죠. 숙박업과 운송업, 그리고 채굴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사무엘 브레너는 샌프란시스코 일대에 채굴 장비를 선점한 뒤 곡괭이와 삽을 팔아 금 한 톨 캐지 않고도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리바이 스트라우스 역시 광부들을 위한 작업복과 천망천을 팔며 큰 돈을 벌었는데 이것이 훗날 리바이스라는 브랜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존 서터는 가장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미국 영토로 편입되자 그는 멕시코 정부로부터 받은 토지 증서를 근거로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순간부터 그의 몰락은 시작됩니다. 금을 찾아 몰려든 사람들은 서터의 땅을 무단으로 점거했고 그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농장과 창고, 곡물과 가축, 목재까지 그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약탈당했죠. 서터는 수년간 수없이 많은 소송을 제기하며 저항했지만 결국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손에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한때 자급자족의 이상향이었던 뉴헬베티아는 술집과 여인숙, 도박장이 난립하는 혼란의 공간으로 무너져 내렸고 서터는 남은 생을 떠돌며 알코올 중독과 극심한 우울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과 청원에 쏟아부었지만 1880년 결국 단 한 평의 땅도 돌려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인물, 제임스 마셜의 운명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었지만 그 공로로 얻은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그는 포티나이너들의 거대한 물결 속에 묻혀버립니다. 초라한 오두막에서 빈곤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기 위해 몰려들었던 골드러시. 하지만 그 황금은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가장 잔혹한 재앙이 되어버렸죠. 그 시작에 서 있었던 두 사람, 존 서터와 제임스 마셜의 인생이 바로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을 바쳐 만든 세계를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또 한 사람은 역사를 바꾼 발견을 하고도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890년대에 이르러서야 제임스 마셜이 캘리포니아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라는 평가가 뒤늦게 내려졌고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야 기념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서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드러시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 남게 되었지만 그것은 명예라기보다는 기록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겪었던 파멸을 되돌려주지는 못했죠. 금을 발견한 사람도 그 금이 나온 땅의 주인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열어버린 단 하나의 사건은 한 지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도시가 생겨나고 자본이 쌓이고 산업이 성장하면서 캘리포니아는 결국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걸고 금을 쫓았고 누군가는 그 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혼란 속에서 가장 큰 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역사는 늘 승자의 이야기로 기록된다고 말하죠. 과연 이 골드러시에서 진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쫓았던 그 황금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요?